안녕하세요. 본 세미나는 디지털 가상자산 정책 평가 세미나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한세대학교 유순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가상자산을 정책에 관련된 각 기관들이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표에 앞서서 개회식을 김기현 교수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경기대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공동 주최 참여하시고 환영사를 해 주실 폴리뉴스 김능규 대표님, 축사를 하여 주실 최수연 전 금융감독원장님 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는 총선 전 디지털 가상 자산 정책 평가의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선 전 여야 디지털 자산 정책의 세미나의 목적은 국회와 정부 기관의 정책 자료를 제공해서 블록체인 포럼이 정책 띵크탱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달러 이상을 1억 원 이상을 상회함에 따라서 일반 개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공약 발표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공익 디지털 자산 공약 정책 비교 평가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 정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20대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로 산업발전 지원으로 규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가상자산에 혼재되어 있어서 금융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그 분석 평가와 선거 이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활용 전략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책 당국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서의 변환에 시의적절에 대응하고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 2단계 입법 방향에서의 쟁점과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법인의 영업허가, 또 토큰 증권의 법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정책 실현에 대한 좋은 구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발표 토론자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다음은 이제 포럼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 네네. 최수현 원장님. 환영사를 예. 최수연 회장님. 환영사는 김능국 플라뉴스 대표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능구 대표님이 바쁘셔서 지금 못 오시고 최수연 금융감독원장님이 환영사를 다음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네, 축사는 김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국민대 석좌 교수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현 국민대 석좌 교수입니다. 제 축사의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에 실려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런 유익한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우리 블록체인 포럼의 김균 회장님의 열정과 이 수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이 이슈에 대한 참여들의 열띤 이 토론의 내용들이 향후 우리 디지털 자산
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가상자산 이런 관련 이런 내용들이 이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 금융의 기본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어,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금융권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축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요.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의 경우는 임민호 연구원님이 각 정당별 디지털 자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신영증권의 임민호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정리를 하고 해당 정책 방향성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국내 규제와 법제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017년도에 글로벌 ICO 열풍이 불면서 한국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때 투기적인 수요가 강해서 처음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분리를 하고 거래소를 실명 확인 입출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ICO는 금지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했지만 이제 정부의 강한 규제 기조에 따라서 직접 사업 진출은 불가능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2021년도부터 특금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특금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목적의 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어떤 제도권 편입을 통한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계획을 내세우면서 2023년도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2월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요. 1단계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이 공표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가상자산 회계 지침도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FTX 사태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먼트 같은 사태가 터지면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된 법적 틀이 형성이 되었고 향후 제도권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 틀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은 크게 증권형 디지털 자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향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정무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1단계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입법되어야 하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법적 근거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SEC와 리플 소송에 대한 어떤 판례가 나왔고 어떤 법무부의 바이낸스 제재가 나왔었죠.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이 최종 채택되었고 일본에서는 자본결제법 개정, 홍콩에서는 토큰화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좀 배경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존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어떤 골격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완성, 그리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토큰 증권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지는 이제 토큰 증권을 통해서 기존에 유통되지 않은 자산들을 제도권 내로 유통을 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개별 거래소 또 오더북 통합이라든지 통합 감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서 가상자산의 유통량이라든지 발행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거래소가 비대칭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한다는 점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혜택도 존재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이라든지 손실 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혜를 연기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음은 좀 차이점이기도 한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연계 상품인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이나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보도상 해당과 같은 안을 발표할 것으로 나왔지만 최종 공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민주당과 유사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토큰 증권 관련 법제화, 그리고 2단계법 제정, 그리고 거래소 규제 및 조건부 가상자산 발행 허용, 그리고 과세 혜택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엔 참았어요. 예. 네,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제도권 내 편입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로드맵대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어떤 법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냐라는 여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한 어떤 공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같은 다양한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로벌 주요국들의 규제 흐름을 참고해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회 부대 의견 검토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율 체계라든지 아니면 코인의 공시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없지만 이후에 미카나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주요국에서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법안들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법제도 틀 안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법제화 방향성이 명확한 토큰 증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사업은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웹3 기업들과 어떤 제휴를 통해서 비증권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 중입니다. 입법 예정인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금융기관들의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근거가 포함될 경우 적극적으로 진입할 의사가 존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내 법제화 방향성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은, 네,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있을까요? 없으면 예,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 차례를 넣어주세요. 네네. 예, 그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차례를 놔줘서 차례. 네네.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강국 선순환을 위한 가상자산 분야 입법 방향을 제가 이제 주제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예상과 다르게 작년도에 국제기구들이 이제 가상자산법 공동기준화를 만들어서 이미 그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국제기구의 공동기준 권고안과 연결을 해서 국내 시장에 어떤 문제점 해소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그 국제기구가 제시한 그 가상자산법 공동 기준 권고 도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지만 금년도 6월 달에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2단계법을 그 금융당국이나 국회가 마련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법안이 방대해서 이것만 가지도 그 중요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면은 방향성입니다. 중간에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방향성은 그 전통 금융과 유사하게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 플러스 이제 기후 친화적이라고 해서 전문 5항의 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전문 1항에 보면 유럽 연합이 왜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냐고 하면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디지털 금융 강국이 되려고 하면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들은 그 법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미카의 법에 보면은 암호자산 가치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EU의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걸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가상자산 시장이 법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그리고 디지털 금융 전략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도중 중간에 세 번째 그 3에 보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암호자산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시사점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유럽연합과 같은 그 가상자산 통합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이 지향점이 뭐고 내용이 뭐다. 그걸 봤고, 그다음 5페이지는 보면은 작년도에 세계 주요 기구들이 암호자산법의 그 법안 공동 기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선 G7 공동선언문 8항, 그 다음 G20 공동선언문 58항 뿐만 아니라 OECD 같은 세계 한 58개 국가들이 공동기준을 채택한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행관계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보면 국제통화기금과 G20 금융안정위원회가 보고서에 개괄적인 권고를 발표를 했고요. 11월 달에는 보면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세부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동향만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데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급 권고안이 9개항인데 도중에 그 지난 글씨로 보면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그리고 중간에 또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전통 금융과 유사한 규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동안 업계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자꾸 법을 만들지 말라 했던 것은 작년도 5월 달에 테라루나 그리고 11월 달에 그 FTX, 그 작년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이제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기준에 적용하고 있었던 증권법 수준으로 코인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국제기구가 공표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그 증권감독기구에 여기 보면은 가장 기본 방향은 첫째는 8개, 18개 권고안 중에서 시장 무결성,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서 회원국 그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의 회원국이 130개국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도 130국인데 130국이 유사한 비슷한 회원국 간의 일괄성을 유지를 해라.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각 회원국의 기존 법이나 새로운 법 같은 경우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의 표준안에 부합하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법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기존의 증권법의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의 권고안은 전체적으로 9개 분야의 18개 권고안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도중에 나와 있던 것은 도중에 그 상단 부분에 보면은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 다시 말씀드리면 130개 국가들이 비슷하게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만든 기준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에 중심을 둬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챕터 6챕터 권고 11에 보면 국가 간 정보 공유입니다. 이것은 2027년도부터 작년도 11월 달에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동향 정보 공유를 하기로 OECD가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2027년도부터는 전 세계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거래 동향까지도 정보 공유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국제기구가 권고를 하고 있었던 가상자산법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기존에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신산업이기 때문에 전혀 증권하고 다르게 규제를 해라 라고 했는데 작년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기존의 증권법,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자본시장관리법,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증권거래법에 유사하게 모든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10페이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가상자산 코인 사기가 엄청난 정도가 되다. 그럼 여기 보면은 그 국민들 중간에 보십시오. 국민들의 가상자산 사기 급증이 보면은 얼마나 코인 사기가 늘면 금년도 검찰청의 집중 단속 10대 악질 사기범 중에 하나가 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만 하더라도 1월 21일 날 가상자산 사기 경보를 내렸고요. 작년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만 하더라도 7개월 동안에 자그만치 3,200건이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익보장 허위 광고가 전반 57%에 이를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코인판 이코로 사기판이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신뢰가 붕괴가 되었다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거죠.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코인 사기를 치라고 지금 부추기는 꼴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수사하는 지지부진 처방은 순방망이. 구체적인 사례로
피해자가 52,800명, 피해 금액이 2조 2,500억 원, V글로벌 같은 경우에 겨우 징역 25년. 아니, 사기친 돈이 2조 2,500억 원인데 벌금도 추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는 무슨 말이 도느냐? 힘들게 봉급받지 말고 코인 사기 한 번 치고 몇 년 학교 갔다 놀다 오면 평생 편하게 쓸 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까지도 코인 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만 명, 피해금이 4조 원인데 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언론에 나왔지만은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받지 않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기치는 사람만 나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인은 국가, 정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17년 12월 13일 날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입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국민 발표를 방치하고 국가가 사기를 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사기에 대응하는 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금세탁 방지법,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 신고 수리제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13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박스를 봐주시죠. 13페이지 박스를 보면은 해결 대안은 제일 먼저 뭐냐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빠르게 입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그 델리오나 하로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 347조에 의한 기방에 의한 사기,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밖에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형법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는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의 20%만이 법적 요건을 갖춘다 그럽니다. 그 20% 중에서 극소수만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그 가상자산 운용업이라든지 투자 자문업, 예를 들어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 그 투자하라고 하는 투자 리딩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법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두 단계, 첫 번째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하루속히 만들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운용업이라든지 투자자문업, 그리고 현물 ETF 같은 부분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이런 국민들이 애타게 절개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대안입니다. 그럼 첫 번째 3-1항을 보죠. 14페이지 보시면 현재 그 가상자산법은 원래는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한 번에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시급한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규제만 먼저 시행을 하자 그래서 7월 19일 날 그 법안이 시행이 되고, 가상자산법의 본질에 해당되는 코인의 구분,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코인, 지급 코인, 이런 코인을 구분하는 코인 구분, 발행, 그 다음 공시, 이런 부분에 가상자산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2단계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부대 의견들이 나와 있죠. 부대 의견 나항 같은 경우에는 코인별로 비일축의 시세를 만들라. 그 다음 업종별 통합 공시, 그 다음에 다항에는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라항 같은 경우는 실명확인 입출금 개정,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겨주시죠.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15페이지로요. 그럼 이게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단계 법 같은 경우는 원래 여당과 야당이 2022년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필수 입법 대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당 정책위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양당 간사가 양당 간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넘기고 작년도 6월 28일에야 1단계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1년 후인 금년도 7월 19일에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10일 날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6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하는데 2달, 3달입니다. 그거 지나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또다시 강공하겠죠. 국정감사, 예산심사하다 보면 올해는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단계법인 경우는 내년 아니면 상반기 정도 아니면 하반기 가서야 법이 제정되고 1년 후에 시행령까지 하다 보면은 입법 공백이 최저 2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안인 경우는 뭐냐? 2단계법을 2단계로 쪼개서 우선 시급하고 그리고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하는 그 1.5단계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힘든 부분은 2.0단계 해가지고 한국형 가당자산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V글로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V캐시 발행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2조 원 이상의 사고를 유발한 테라루나 같은 경우 발행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행자는 1단계 법에 보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으로도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행자를 시급히 포함시키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그 공시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는 회계공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외관법에 의한 상장법인이나 외관법에 의한 법인 하나이기 때문에 10개 법인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 포함시키자 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 갑자기? 그 다음에는 자본시장법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자본시장법 3조의 금융투자 상품에 우리 코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그 금융의 의견이죠. 그런데 그 결과 데일리오나 하루 인베스트와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인 리딩방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그 결과 제가 그 사업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국가가 법만 빨리 만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법도 만들지만 자본시장법도 빨리 개정을 해서 정부는 관리 감독을 하고 사업자는 그 법에 맞도록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핵심 강국으로 떠오르자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17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이 근거는 근거에 보면 대통령 공약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증권형에 대해서는 보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율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본시장법 3조 1항의 금융투자상품 구성 요건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전 등에 보면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 그 밖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봤을 때는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코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위원회가 해석을 꺼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K데이가 악착같이 해서 해석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대안2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IMF라든지 나와 있던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관련 법들을 매듭을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는 금융위에 보면은 가상자산 개도 없고 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임 정부 당시에 국무조정실이 그 가상자산 업무를 총괄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정부는 금융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그게 없고, 금융혁신단 소속의 금융혁신과 15개 사무분장 중 5항에 지금 법 적용으로는 가상자산인데, 얼마나 금융위원회 담당과가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으면 전임 정부에서 법이 없을 때 쓰던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상통화, 시장동약 분석 및 정책 수립. 그걸 하다 보니까 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이걸 받아서 처리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선은 가상자산 과부도 설치를 하고 그걸 국어로까지 확대를 해서 민간의 의견들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서, 근본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그것이 디지털 금융 산업에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금융은 뒤졌지만 디지털 금융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정부 금융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도 디지털 금융강국 코리아를 위한 5개 대안 중에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금융 허브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관련 법들을 제정을 해서 디지털 자산 강국,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이것으로서 이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의 훌륭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헌구 법무법인 광장의 강헌구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입니다. 예. 예, 제 화면을 한번 띄우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준비가 되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 띄워지는데 그러면 제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먼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른 두 분 번, 먼저 하시죠. 예, 네. 예. 두 번째 윤석빈 서강대 특임 교수님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또 두 분의 내용을 중복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보더라는 부분 아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블록체인 금융이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는 융합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스티콘 ETF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규제 중심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재 이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된 융합되는 이런 시기에 저희 당국에서나 앞으로 국회에서도 규제와 진행이 좀 밸런스 맞는 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쿠웨이트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일본 국가에서도 약간 일본 지원하고 크로스보더하게 그것도 폴리곤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갖고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너무 FTO, CBDC도 그렇고 너무 프라이빗 블록체인 내지는 커미션 블록체인은 너무 한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테스팅이고 아직은 그 실제 적용되기 전이니까 일단 이왕이면 이왕 저희가 테스팅할 거면 해외처럼 글로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테스팅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두 발표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희가 당국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너무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죠. 그 방점이 있지만 또 실제 미카에서도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복합금융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규제와 진행이 좀 밸런스 있는 부분에서 저희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크로스오버도 글로벌한 관점에서 복합금융의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의 진행을 다시 밸런스 있게 갈 필요가 있다. 저희 너무 규제 중심이 돼 있던 부분이 있고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레이트 가디언은 굉장히 글로벌리 뭐 리얼 월드 에셋처럼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글로벌리 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두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거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혁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발표하셨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글로벌하고 또 혁신적인 부분이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윤석빈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단계로는 강헌구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네,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저는 법무부 광장 강현구 변호사입니다. 예, 그 두 분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2단계 입법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발표하셨듯이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은 증권형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증권형이 아닌 경우에는 비증권형이죠. 비증권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고, 그래서 그 방향 중에 하나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 곧 시행 예정이죠. 근데 이제 그 법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으로만 돼 있어서 아직은 좀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입법을 했고 따라서 이제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이제 2단계 입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뭐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저희도 해외 사례를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입법 형식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단일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1단계, 2단계를 다 합쳐서 이 입법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자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단일한 재정법을 만들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올라왔다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법안들을 쭉 보면 거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을 수가 있고, 아마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드린 부분은 기존의 각 법안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서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형식은 아무래도 뭐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단일한 이 특별법을 또 하나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만 그 경우에는 지금같이 불완전하게 만들지 말고 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부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이미 일정한 그 이용자 보호 규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특히 불공정 거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발표자분들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현재 우리 현행법은 특근법과 가상자산 보호법에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특히 중개, 알선, 대행,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근법 신고 매뉴얼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에 발행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일임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의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텐데, 다만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저는 약간 달리 하는 의견은 이 자본시장법에 규율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증권이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가상자산 이 법에 들어갈 부분은 증권이 아닌 그런 가상자산으로 좀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 형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방향에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업이라든지 이름업 이런 등등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단계 입법에서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즉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발행업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면 실무적으로 발행업을 만약에 규제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영업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발행을 1회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요. 과연 그걸 영업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아마 문제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규제 측면에서 발행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발행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러면 발행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코인 사기들이 상당히 많이 행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카 규제안, 이제는 미카가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요. 미카를 참고해서 백서를 통한 정보 공시 의무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자. 그리고 다만 백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고, 이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행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진입 규제인데요. 현재는 특근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신고 의무는 사실상 영업 규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 AML에 포커스를 둔 신고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영업 규제 법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특근법은. 따라서 2단계 입법에서는 영업 규제의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어떠한 진입 규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가상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 질서를 건전화하고 또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측면에서 진입 규제를 두되, 다만 과도한 진입 장벽 설정은 신생업체 시장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일정한 자본금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에 대한 어떤 신중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인데요. 보호 규제는 가상자산 보호법에서 1단계로 일단 먼저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측면에 이용자 보호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아까쯤에 얘기했던 그 백서 공시의무죠. 결국 이제 발행 규제를 통한 공시의무를 두고,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진입 규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일정한 업무 보고서, 그리고 또 매매 권유 시에는 설명 의무를 두게 하고, 또 광고 규제도 맡아야 될 겁니다. 이런 사업자 영업 규제 측면의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 안전성 확보 업무도 아마 두어야 될 것이다. 이 가상자산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을 통한 영업 형태의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해킹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두고, 또 기타 여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두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신의성실 의무, 실명 확인 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 통제 기준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제 백서 공시 의무, 설명 의무,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신의성실 의무, 실명 확인 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 구성되는 이런 협회, 단체 설립 시에 자율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건전성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서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법 및 대부증권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보험협회 등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협회가 존재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서 이 자율규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협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첫 번째는 2단계 입법은 제정안으로 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를 논의할 텐데 발행업 도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발행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미카 규제안을 참고해서 백서를 통한 정보 공시 의무 주체는 발행으로 하고, 백서 작성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 요건을 통해서 진입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용자 보호를 규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그런 어떤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규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협회 설립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 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독 당국이 맡을 필요는 있으나, 다만 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이 금융감독 당국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나 타 정부 부처에서도 함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 협업 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접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예. 다음으로 임명수 핀테크 투데이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화면 띄워주세요. 네.
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 시각 그런 게 참 다양해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결론은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어쨌든 금융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2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 규제도 하고 FIU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명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투자자에게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거래 기록을 좀 관리하도록 하라라고 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넘겨주시죠. 시장 혁신 촉진. 어쨌든 시장은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혁신 촉진. 이 세 가지가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시장 혁신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가지고 하고 사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뭐 굳이 손댈 필요가 없겠죠. 예. 여야를 막론해서 미묘한 시각 차이는 존재를 해요. 근데 결론은 이 세 가지더라고요. 예. 그럼 그 미묘한 차이가 어떤 거인가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겨주시죠. 접근 방식이 대동소이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당 쪽에서는 시장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그래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쪽에서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미묘한 시각 차이는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 정책 제안 쪽에서 보면 여당 쪽에서는 어, 그 디지털 가상자산 감독 투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자. 이 전담기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안이 있죠. 그런 거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 신설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역할을 좀 재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감독원 설립하고 하는 것들. 야당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예, 지만 어쨌든 야당에서는 좀 더 여당하고는 집행력이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시각들이 틀리다 맞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결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혁신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와 야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묘한 어떤 액션 차이, 미묘한 시각 차이는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지향점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뭐좀 명확히 하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또 벌 주는 것도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수주자 보호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을 취하는 거는 결론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DDA의 조진석 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각 영역별로 변호사님, 교수님, 언론에 계신 분들이 가상자산 분야의 정책이라든지 제도 분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현장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느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좀 살펴보면 여야 모두 20대 그 표심을 위해서 어느 정권이나 선거의 공약보다도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임 정권에 있을 때는 뭐 박성기의 난 은성 뭐 그래서 각종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을 좀 세게 하셔서 업계가 막 휘청휘청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었어요, 많이 실제 업계에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2년이 란 지금 보면 이행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인력 채용이나 이렇게 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없어서. 근데 그중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돼서 저희도 또 기대를 했었지만 이게 소위 어권법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사실은 1단계, 2단계 나눠지면서 규제 중심의 1단계만 되어 있고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STO 관련도 작년도 1월 달에 가이드 나왔을 때만 해도 기사나 뭐 각종 그 언론의 그 보도량을 보시면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산업 부문에서 협업도 하고 얼라이언스 조직됐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는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서비스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요번에 또 공교롭게 올해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어서 또 이번에도 20대 표심 때문에 그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서 가상자산 관련 이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업계에서는 그 양치기 소년처럼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공약에 빈 공짜를 써서 공약으로 끝나는 거냐, 정말 추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그동안은 가상자산 영역이 국내에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그 요번에 총선 결과도 그렇지만 미국 대선도 있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는데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본, 홍콩, 또 영국 같이 이런 데서 가상자산에 계속 우호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런 공약 사항들이 자이든 타이든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정책 부분보다는 정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업계에서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법인 거래에 대한 허용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법에도 뭐 특검법이나 뭐 이용자 보호법에도 어디든지 법인 거래를 막는 건 없습니다. 근데 금융의 이제 창고 지도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 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인 거래들이 국내에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 매각하는 업무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그 오히려 그레이 존이라든지 좀 뭐 투명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런 서비스 일어나니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같이 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러한 영업 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코인의 보유 취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양성화시켜서 뭐 작년 12월 달에 회계 기준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법인 시장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법인 거래가 좀 필요하고 이건 제도와 상관없이 좀 빠르게 그 허용이 되기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려면 법인 시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그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상자산 제도가 지금 점점 입법화되고 있고 또 STO 관련도 지금 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은 돼 있는데 제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현물 ETF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동향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제도적인 부분이 좀 올해는 완성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업계 입장에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모두 토론을 좀 마무리했고요. 지금 손을 드신 김덕태님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종우 그 협회장님이랑 다른 분들한테 공통적인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고등진흥원 업체 대표로서 그동안 이제 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큰 가치를 창출하는 코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그 테라루나가 굉장히 커다란 세계 그 커다란 이제 어, 영향을 줬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자산을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랑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테라루나의 비극의 원인이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실험해볼 만한 시도였고, 저는 어쨌든 별로 좋게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학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만한 거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실패했고, 실험해볼 만한 걸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손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자 자산이었고, 이제 그러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방법은 통화 정책 방식의 그 방법은 그렇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카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좀 많이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일본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화한 거는 이 세상의 혁신을 그렇게 막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USDC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그것 자체가 크게 혁신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지도 않을 일까지 뭐 테라 루나가 불법이 원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 그게 불법이 원인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통화 정책 방식의 가상자산 스테이크과 스테이블 코인 페어가 그것 자체가 불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였다면 그 전에 미국에서 체포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안 한 이유는 그 핵심이 됐던 그리고 가장 불안정했던 그 핵심 원인은 불법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에 있었고, 그 메커니즘은 다 공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었기,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망한 게 이제 메커니즘이 불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알고서 비판을 해야지, 테라루나가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은 발생하지도 않을 일까지 우리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레짐작하면 그러면은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큰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딱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유사 케이스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지만, 발생하지도 않을 일까지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면 산업은 절대 발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 그, 어, 그리고 이제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뭐 강화하고 안정성을 강조하고 이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뭐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11일씩 발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인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체인과 체인을 건너가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블록체인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인 내에서 가치가 구현되려면 가치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하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은행마다 그 보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발행해야 되는데, 어느 은행도 보장을 안 했고 어느 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그리고 확실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왜 금융당국이 지원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필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건데 그거에 사고 났다고 막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토큰을 향한 미래 금융 현실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상자산 가지고 지금 돈 버는 업체도 별로 없고, 그런 산업에서 이제 사실은 많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해야지 큰 가치를 만드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제 미래에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잘 성장하지도 않은 않고 있는 산업을
이제 막으려고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요. 가령 이제 전통금융도 뭐 사고가 나면 뭐 그때 스테라루나가 뭐 50억인가요? 50조인가요? 전통금융은 뭐 100조, 200조 막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는데 그럼 왜 전통금융을 막지 않는 거냐는 말이죠. 예, 그건 기존에 있는 금융이 여태까지 써왔던 거고 막을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규제 엄청나게 계속 틀어막아도 계속 사고가 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사고 날 겁니다. 그래서 전통화폐랑 전통금융으로는 결국은 이게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기술이냐 제도냐 이거 계속 의심해야 되고 당연히 의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왜 이 구닥다리 기술 계속 사고 나는 거 문제 덩어리 이 골치 아픈 덩어리를 왜 계속 끌고 가고 이거 애지부중지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는 그 크게 기술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미 그 기존 금융과는 다른 디파이 같은 그런 이제 탈중앙 금융도 만들어지고 탈중앙 그 인증, DID 같은 기술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입증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이 아니면은 그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증권인 거는 그냥 기존 증권법으로 하겠다. 그럼 기존 금융이 구닥다리고 뭔가 계속 문제 덩어리인데 그 블록체인은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지만 기존의 증권법이 쓸데없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계속 지금 STO 만든 것도 그 쓸데없는 법을 계속 적용을 해요. 원래 블록체인 왜 만들었죠? 그 탈중앙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어떤 사업자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뭐야 뭐 그 중개업자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탁원이 왜 있죠? 예탁원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제3자를 대입해서 예탁원 둔 거잖아요, 주식. 그게 왜 여기 STO에도 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유통업자, 그 발행자 이게 왜 그런 구분이 왜 필요한가요? 그거 다 탈중화가 돼서 사실은 발행자 유통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에서 다 자동화되고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탈중화되지 안전한 거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탈중화된 거지 이런 요건을 말하고 탈중화되었으면 이제 그때는 뭐 그거는 이제 허용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증권법도 개선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탈중앙 증권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거죠. 수익을 배분해요. 그럼 증권이죠. 근데 사업 주체가 없어요. 탈중앙돼서. 그럼 탈중앙 증권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 탈중앙돼 있으니까 이제 증권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익만 있으면 일단 증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수익을 준다는 얘기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가치가 있는 코인이 진짜 코인인 거고 그러려면 탈중앙 증권으로 결국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증권인데 결국은 탈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탈중앙 증권에서 증권이 아닌 걸로 가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 증권법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전 과정을 뭐 증권법이 막을 게 아니라 그거를 피해를 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티브 하본 법안을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면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대선을 준비하냔 말이죠. 그런 혁신적인 생각도 없고 발전지향적인 생각도 없고 뭐 꼬투리 조그만 것만 계속 어떻게 이렇게 규제만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게 전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첨언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일변도 또 이 과기부에서는 또 일반 그 R&D 위주의 또 진흥 이런 쪽으로만 단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초창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대로 그 디지털 진흥청이라도 이게 하나 중립적인 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강성호 그 회장님이 그 가상 금융위원회 디지털 혁신과에서 아무 그 모호한 규정이라 하는데 거기서 가상자산 국을 만들면 또 결국은 거기서의 시각은 규제로만 모든 것을 시각을 보기 때문에 이걸 중립적인 그 기관에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청을 한번 그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대선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네.
충분히 저희가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진행한 회의입니다. 충분히 지금 20분을 좀 초과하고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마무리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진행은 김기현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는지요. 네, 예. 혹시 플로우에서 그 오늘 그 처음 참여하신 김태성 분이 계시는데 혹시 또 플로우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할 거 계시면은 또 혹시 나머지 발제 토론하신 분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각자 1분씩 답변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민호 연구원님, 강성호 회장님, 혹시 그 토론한 거에 대해 혹시 또 예, 답변할 내용 제가 있으면 1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도만 해주시죠. 예. 예. 이번에 그 총선 공약에 보면은 양당 모두 시장 확대 산업 육성이 있지만 공약이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법 개정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 하나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싫든 좋든 코인 시장은 국제기구가 그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도중에 발표했던 우리 강현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1단계법의 부대 의견에 의해서 2단계법의 법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와 같은 자산 운용업,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인을 이용한 금융투자업인 경우는 2단계법의 입법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2단계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넣을 것이 하는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있는데 정부 여당에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원래는 국민의힘은 검토를 했는데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별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 토큰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이 원래는 그 금융위원회 계획은 뭐냐면 작년도에 법안을 마치고 작년 하반기에 발행 유통을 허용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도 7월 28일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하나도 심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중에도 국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울러서 그 우리 김기용 회장님이 말씀하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던 전담 조직인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커미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KDA에서는 금융위원회 같은 장관급 위원회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 정보보호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형태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다음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법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해관계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서로가 각자가 양보를 해서 지켜야 될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그 공동선을 규정하는 것이 법이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 규제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산림법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규제법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국내에 레귤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꾸 규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들이나 기자들이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 자본시장 규제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고
그리고 지금 국제기구가 권고한 것도 국제기구 공동 권고안이지 국제기구 공동 규제안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법 제도라고 말을 해야지 규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만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하나 끝으로 그 김덕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테라루나 정확하게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 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에 대한 국제 공동기준 법안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채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자산법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법까지 포함해 가지고 코인 관련된 법안들은 마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17년도가 되면 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회원국들까지도 공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상당한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우리 그 KDA에서 말씀하신 조진석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산업을 확장시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토론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어렵고 정치권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그 공약을 발표했다가도 많이 지금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 블록체인 포럼에서는 매달 작년서부터 국회 세미나를 하면서 단계를 하나씩 밟아서 정부와 그 국회에 그 요구를 하고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이제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인 영업 허용이라든가 법의 규정이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영역부터 하게 되면 비즈니스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법안이 되고, 그 다음에 토큰 증권 법안이 지금 진행되면 단계적으로 이게 실행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 토론자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내일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